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뭐 이런 변화가 정말 경기도 좋고 사업이 잘 될 때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또 지금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저희 아스쇼는요, 한 회사의 신입사원, 대리님, 부장님, 사장님까지 보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미래의 사장님, 미래의 대표님이 보면 더욱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만에 저희 최용식 대표님이 나와주셨는데요.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대표 최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또 지금 이 시점에 너무 중요한 주제를 갖고 나와주셨거든요. 어떤 주제죠? 예, 오늘 다뤄볼 주제는 카카오의 평판 리스크, 규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요즘 카카오가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준이 그냥 약간 욕먹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맞습니다. 그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근데 딱 그것만 다뤄보기에는 너무 좀 그 뭐랄까 그 평평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네.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한 10년 전, 한 7, 8년 전에 네.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시사점을 도출해보자 한 이런 의미로 방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죠. 일단은 카카오의 상황,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그 뭐랄까 그 정점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직접 카카오를 딱 찍어서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건 좀 예, 근데 이게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네. 그 대통령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특정 기업을 거론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좋게 얘기하면 뭐 이제 테마주가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이제 관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였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요. 네. 너무나도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의 평판이 정말 땅에 떨어졌다라는 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위기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보면 2021년 말 2022년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정말 뭐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였죠. 카카오의 주식 엄청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60조 원에 도달하고 맞습니다. 네이버를 뛰어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페이 계열사들이 정말 큰 규모로 상장을 하면서 정말 위세 등등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종식과 함께 유동성이 쭉 빠지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고, 그때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님이 그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스탁옵션을 그 실행을 하면서 수백억 원 차익을 봤죠. 그러면서 뭐 주가 관리도 못하면서 왜 너는 돈 먹고 가냐,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됐죠. 근데 저는 그 여론은 좀 그 뭐랄까 이성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성적인 여론은 아니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론이 나왔는데 카카오가 대처를 못했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뭐 탈탈 털렸죠. 그 이후로 뭐 독과점 논란, 골목상권 침해 논란, 계열사 구조조정, 노조와의 갈등, 뭐 가장 최근에는 SM에 대한 M&A 건으로 정말 예. 경영진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서 정말 큰 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리스크가 정말 지금 들어보면서 한 번 더 환기가 됐는데 정말 생각보다 좀 오래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2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2년이 넘었고 여전히 부정기사와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고, 뭐 지난 2년 동안 대표가 좀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결국은 김범수 창업자가 나섰어요. 그래서 최근 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논란들 다 인정하고 우리 다 바꾸겠다.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 사명까지도 바꿀 의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너무 스타트업 다웠다. 근데 이제 우리도 정말 그 순위 높은 대기업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신규 대표로 선임이 됐죠. 그래서 정말 여성 CEO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CA 협의체도 만들었다고 뉴스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좀 그래서 CA 협의체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다. 대기업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150개가 넘는 자회사가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로 각자 움직였잖아요. 그게 뭐 굉장한 힘이기도 했는데 대신에 그게 엄청난 리스크기도 했죠. 뭐 카카오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여기서 사고가 나고 하면 또 사고가 나고 근데 이게 막 150개 막 팍팍 터지니까 이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 그룹에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있잖아요. 자회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래서 CA 협의체가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굉장히 뭐 수직적이고 뭐랄까 그 정말 뭐 비밀리에 이렇게 감춰진 조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우리 좀 오픈하고 좀 어느 정도 위원회 형태로 활동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로 경영쇄신위원회를 비롯해서 전략위원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위원장들 굉장히 거물급들로 이렇게 앉혔죠. 그래서 먼저 경영쇄신위원회는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위원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위원회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는 이나리 전 디캠프 센터장이자 플래너리 대표였던 그 이나리 대표가 이렇게 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위원회와 책임경영위원회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었고 그리고 카카오에서 본사 홍보를 담당했던 권대열 센터장이 이렇게 맡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걸로 과연 사태 해결이 될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진짜 그걸 해결 못했어요. 그리고 골든 타임을 놓쳤고, 그래서 뭐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죠. 뭐 대표도 교체하고 외부 전문가도 모셔왔지만, 뭐 대표가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래서 정말 이걸로 또 구설수가 오르기도 하고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창업자가 직접 나서고 협의체를 본인 주도로 구성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건 다르긴 합니다만. 과연 문제가 이게 바로 해결될까?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카카오의 평판 리스크 원인은 결국 지금까지 카카오의 조직 특수성이라든지 시스템의 특수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스타트업처럼 일하겠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하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까지 성장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이제 뭐 하지 말자까지는 아니겠죠. 굉장히 줄이고 대기업을 인정하자는 건데 그래서 CA 협의체를 만든 건데 이게 순식간에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전과 다르게 뭐 이런 변화가 정말 경기도 좋고 사업이 잘 될 때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또 지금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네이버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타산지석을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이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카오가 직면한 이슈를 사실 네이버가 그걸 미리 이렇게 겪은 바가 있었죠. 그때가 2013년, 14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 이게 거의 10년 전이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언론 그리고 정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정말 하나의 기업을 일종의 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특달같이 죽이려고 한 거는 거의 좀 찾아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뭐 재벌 기업도 일부 그런 걸 겪긴 했지만 정말 벤처 기업이 그런 걸 겪었던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때 당시 네이버의
그 검색 점유율이 70%였고 이걸 기반으로 뭘 하더라도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불만 그리고 비판이 고조됐고 이게 리스크로 그런 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이버의 안티 세력이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고 이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네이버를 공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새 안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안티가 어디죠? 일단 첫 번째 그룹은 언론사였어요. 아. 그 이제 조중동이라 불리는 예. 메이저 언론사가 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유통로를 좀 잃으면서 그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이버의 문제다. 물론 많이 돌아봤을 거예요. 돌아봤지만 그래도 네이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네이버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들이 사실 기업 공격하는 법을 잘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업자를 공격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머리를 공격하면 이제 조직 흔들릴 거라는 걸 알고 딱 이해진 창업자를 가리켜서 은둔의 경영자다, 황제 경영자다. 정말 뭐 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일종의 정말 뭐 그 마쿠 세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각종 사설과 보도를 통해서 네이버에 대한 진짜 비판 계속 하니까 정말 이게 엄청난 그런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 두 번째 적이 어디였죠? 두 번째 집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어요. 근데 이 둘의 좀 스탠스는 좀 달랐는데 네. 어쨌든 뭐 그 좀 규모가 작은 사업체고 네이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달랐던 게 일단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은 네이버에 대한 불만이 뭐였냐면 얘들이 사업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역에 들어온다. 뭐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작은 이제 소규모 모바일 앱 회사들이 좀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1대1로 붙으면 이제 밀릴 수밖에 없다. 얘들은 인터넷 업계 독과점 사업자인데 이거는 정말 이거 공정위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시그널링을 계속 보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그 네이버와 협업하고 있는 뭐 광고주, 소형 광고주나 아니면 뭐 파트너사들이었는데 이들은 광고비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근데 얘 뭐 인터넷 그 네이버는 독과점 회사니까 이게 가격 통제할 수 있고 시장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견제도 없다는 건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때 정말 좀 혁신적인 벤처기업에서 좀 고리타분한 재벌 기업으로 안타깝게도 되게 평판도 떨어지고 이미지도 바뀐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적이 어디죠? 정치권이었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 뭐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런 와중에 사실 이들도 굉장히 네이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결국 뉴스, 정보, 평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이버가 이걸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의 이제 지지 기반인 사람들이 또 네이버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모든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아, 얘들 한번 손 봐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때는 뭐 정말 뭐 국세청, 뭐 공정위, 주무부처 뭐 이런 곳에서 네이버 본사를 정말 뭐 조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규제안을 만들기도 했죠. 딱 누가 봐도 이건 네이버를 겨냥한 법안이다, 규제 법안이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그런 그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글이 유럽에서 진짜 엄청 욕을 먹고 있었어요. 정말 독과점 기업이다라고 어느 정도 논리라든지 레퍼런스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정말 딱 맞기 뭐 그런 그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네이버의 한 임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납니다. 정말 이걸 정말 형언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형언을 하자면 정말 집단 폭행 당한 느낌이다. 정말 수십 명이 둘러싸서 이제 막 발로 짓밟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다. 정말 어떻게 저항을 해요, 언론. 정부, 뭐 국회의원, 소상공인이 제일 무서워요, 이 중에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 또 한 실무자는 또 홍보 쪽에 있는 실무자는 정말 회사가 망하는 것 같다. 정말 근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정말 정막 속에서 같이 맥주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예. 정말 돌아보니까 지금 현 카카오 사태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찾아 나선 것은 언론사였어요. 언론사가 이게 근원지다. 여기서 계속 부정기사가 나오는데 마치 이들이 또 담합하듯이 부정기사를 내잖아요. 네. 정말 척척척 쿵지하게 맞는다듯이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뭉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들을 이렇게 달래게 나섰는데 정말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직접 언론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주들을 만나가면서 조중동 사주들 만나고 그래서 정말 지속적인 스킨십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이렇게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그때 얘기하면서 뭐 우리 예쁘게 봐달라 뭐 이러기보다는 정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당연히 이제 질타를 받기도 하겠죠. 뭐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우리 입장은 이렇고 우리 입장이 이렇다. 우리는 변할 의지가 있고 좀 그리고 또 언론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거죠. 되게 그 큰 기업의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정말 언론사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연을 맺는다는 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대형 언론사와 조인트 벤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회사들이 조선일보와 같이 만든 뭐 잡스엔이라든지 동아일보와 같이 만든 인터비즈 뭐 한겨레와 같이 만든 뭐 시네플레이 뭐 이런 데인데 어떻게 보면 이들과 이제 이해관계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 같은 편을 만들었고 안타깝게도 이들 회사는 지금 다 이제 활동 종료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에 대해서도 홍보 예산을 확 늘렸어요. 그래서 정말 뭐 취재 협조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해주고 홍보 그 팀도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그 이들과 이제 접점 계속 늘리고 또 이들이 원한다면 광고 및 협찬 뭐 이런 걸 지원을 해가지고 이들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걸 그래서 덕분에 뭐 네이버를 옹호하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여론이 차츰 바뀌었는데 뭐 이걸 뭐 돈 주고 언론을 매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달라 이런 이야기 피칭을 했다.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명했네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용식님 제일 무섭다고 했던 그 소상공인과 그렇죠. 그 벤처기업들과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 일단은 이들과 접점이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은 과감히 철수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아예 접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외부 업체가 우리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구조로 만들겠다. 우리가 여기서 자체 DB 생성은 굉장히 자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오픈마켓 같은 경우도 우리도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말 셀러들이 여기서 수수료가 거의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양보를 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모바일 앱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어요. 그때 뭐 패션 애플리케이션 원업이라든지 뭐 네이버 메모 앱이라든지 알람 서비스인 네이버 굿모닝이라든지 여행 애플 그 윙버스라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좀 종료를 해가지고 좀 이 논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쪽에 제일 많이 돈을 썼어요. 언론보다 몇십 배는 돈을 썼는데 네. 무려 수천억 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뭐 자연스럽게 뭐 벤처업계라든지 뭐 정말 뭐 소상공인 업계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도 했죠. 예. 그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취재할 때 그 굉장히 홍보 담당자분께서 소상공인 그렇죠. 도움,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제 머릿속에 그렇죠. 제 귀에 인이 박힐 정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잘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대응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 그때 뼈 아픈 교훈을 얻고. 근데 실제로 정말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그때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요? 만약 그때 또 유사 서비스 논란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상원 대표가 직접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겠다. 만약에 스타트업과 정말 좀 그 부딪히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 개발이나 기획 과정에서 그 스타트업에 조금이라도 그 해당 스타트업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연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건 확실히 대처하겠다라는 뜻을 보여가지고 그때 그 기억나는 걸로 이제 플리토라는 언어 번역 서비스가 네네, 있었는데 알죠. 그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서비스 혹은 비슷한 프론트 페이지가 있었어요. 네.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뭐 정리를 했어요. 그때 김상원 대표가 직접 난 모든 걸 내가 직접 보고받고 있고 그거는 정말 소상공인 벤처업계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면 내가 직접 다 의사결정 내린다라고 했던 게 전 기억이 남아요. 예. 그 정도 결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해결이 된 거군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 두 가지가 해결되니까 정치권도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왕따의 심리학이라고 정말 이게 그 모두가 공격하면 이 사람이 반발했을 때 그게 모두가 그 저항을 모두가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왕따시킨다는 이런 좀 그런 안타까운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네. 모두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정치권도 이거 눈치 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측은 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정치권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사업 확장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는 정말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말 네이버에 그냥 검색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콘텐츠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얼마나 해피하겠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구글이 정말 싹쓸이 했다. 그래서 정말 로컬 기업이 유의미한 인터넷 서비스를 가진 회사는 정말 손으로 꼽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완전 탈탈 다 털려버려가지고 정부가 어떻게든 구글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고 로컬 서비스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있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네이버마저 죽이려고 한다면 정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다 먹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엄청난 외화 유출이 될 텐데 이거 당신네들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런 톤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뜻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런 걸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고 진짜 그럴 수 들어보니까 그러네 라고 해서 결국 공정위가 엄청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제재를 내놓지 않고 권고안을 내놓았어요. 니들이 한번 좀 반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좀 생태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안을 해봐라 라고 해서 네이버는 더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 더 출연할 테고 더 그 눈치 보고 그리고 더 해외 진출하겠다라는 뜻을 보였죠.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네이버로서는 정말 뭐 기업의 격이 한 단계 오르는 그런 이슈가 됐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검색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좀 도전을 함으로써 그래서 회사 자체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정말 뭐 수천억 원의 그런 그 출연이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딱 떠오를 정도로 정말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도 굉장히 좀 여기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전 세 가지를 들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규제 리스크, 평판 리스크의 핵심은 명분과 일관된 메시지, 정책이라는 거를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가 그때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 부분은 우리가 고치겠다. 근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확실히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냈거든요. 그래서 이해진 창업자가 국감에 나왔을 때도 뭐 얘기를 들어봐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네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 뭐랄까 억울한 게 많다. 왜 해외 기업은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서버도 바깥으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왜 규제를 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정말 이해진 창업자가 많이 긴장을 해서 약간 조금 떨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서 떨면서 할 말 정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 쌓기와 일관된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돈을 썼어요. 예산을 썼습니다. 규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정말 수천억 원의 그런 출연을 했고 그리고 언론가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그 대규모 리소스가 분명히 사태를 해결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때 김상원 예. 대표님은 뭐 법조인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그때 지금은 이제 사내 이사가 대신 엄청나게 활약을 한 홍보 총괄인 최선주 이사 네. 지금은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네. 부사장님이신데 그분은 언론 대응을 맡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 대간 총괄자인 윤영찬 님이 그때 대간을 잘 리드했는데 이 세 명이 정말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정말 셋 다 엄청난 전문가이시고 퍼포먼스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선 정말 그 홍보 총괄이었던 최선주 님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그때 이제 성과에 대한 그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죠. 예. 그렇군요. 최선주 부사장님은 이제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예, 뭐 거기 뭐 아직 확정은 네. 아니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예,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카카오의 사례와 네이버의 사례 비슷한 점도 많지만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슷한 점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말 회사가 휘청일 만한 그런 노이즈와 리스크가 터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이제 잘 해결해야지만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때 좀 더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 그리고 조직력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하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또 그 재무 구조도 그때 영업이익률 20% 이상 내고 있었기 때문에 좀 현금 네. 여력도 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는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좀 역사도 네이버보다 그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짧은 측면이 네.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5에서 10%라서 좀 돈을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 있죠. 그래서 좀 이 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대신 또 그렇다고 카카오가 뭐 그때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닌 거는 굉장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규모화에 지금 그 시절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그런 리소스를 또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이익은 크지 않지만 그리고 또 리크루팅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문가 영입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좀 명분과 일관된 메시지 및 정책 그리고 대규모 리소스 편성, 전문가 등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이거를 제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카카오가.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저는 좀 받아들여도 확실히 저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스탠스는 좀 죄송하다 바꾸겠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업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70-80%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제 현행법 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방향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주가 문제, 상생 문제, 자회사 문제, M&A 문제 뭐 어떻게 이렇게 사안별로 어떻게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스탠스와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주가 환원 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주가 부양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상생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파트너 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뭐 자회사 이슈 같은 경우는 부실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유망회사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그게 국가 경제에도 좋다. 근데 뭐 다 상장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보고 뭐 사업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든지 뭐 M&A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무리한 건 하지 않겠다. 우리도 그때는 유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지금은 좀 보겠다. 물론 이건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걸 잘 순화해서 메시지를 내야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주들도 설득이 되잖아요. 그래 한번 좀 믿어볼까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택시 회사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도 카카오가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더 나은 그런 뭐 조건이라든지 그 파트너십을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택시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사실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뭐 자회사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스탠스와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예산을 써야죠. 뭐 대관이라든지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 돈으로 이제 정치인과 뭐 언론을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은 접점을 가지고, 근데 더 많은 접점을 가지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또 카카오가 그 되게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조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카카오의 상황이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 내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카카오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나게 됐는데 아 이러다 회사 망할까 걱정해요라는 걸 얘기했을 때, 네. 소주를 들이키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네이버 담당자가 맥주를 들이키면서 그 기시감이. 회사 망할 것 같다 걱정돼요.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안 카카오 되죠. 같은 기업이 더 잘 돼야지.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카카오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비판을 하고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정말 죄송하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뭐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악수를 계속 두는 모양새인데 정말 그 스탠스라든지 정책을 명확하게 정해서 좀 더 당당하게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정말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게 이렇게 죄인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그걸 좀 강조를 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뭐 조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게 되게 잔인한 속성인데 너무 그렇죠. 약해 보이면 더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정도 되는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카카오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예, 그만 때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좀 김범수 창업자도 예. 그때 이해진 창업자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늦게 나선 것 예, 같기도 해요. 그렇죠. 좀 빨리 나서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뭐 언론사도 찾아가서 예.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럼요.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네. 건데, 뭐 정치인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숨지 마시고 뭐 정말 더 당당하게 하셔도 된다. 그러면 또 저희 그 아웃스탠딩이라든지 다른 매체 입장에서도 카카오가 정말 나쁘게 된 걸 절대 바라지 않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응원을 해주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분명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뭐 어쨌든 선례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정말 가열차게 밀어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아쉽게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규제 리스크를 주제로 이제 옛 네이버의 사례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용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더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정말 뒷단의 이야기까지 모두 다 빠르게 취재해서 가져다 드리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